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점찰선악 업보경입니다. 이게 불교 경전 중에서도 그 성격이 참 독특해서 주목받는 문헌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여러 학술 논문이나 발췌문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요. 이 경전의 핵심 가르침, 그리고 그 아주 독특한 수행법,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된 경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그 속사를 좀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경전, 사실 그 유명세만큼이나 해석이 참 분분한 문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점찰이라는 독특한 방식도 그렇고 또 이게 인도에서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 즉 위경 논란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정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고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에서 더러운 허물을 씻어내고 게으른 범부를 격려하는데 이 경전만 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극찬했다는 기록도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위경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게 인도에서 온 경전이 아니라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그 기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6세기경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언급되던데요. 하고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랑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자료를 보면 신라 시대에 원광법사나 진표율사 같은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이 경전에 따른 법회를 열기도 하고 또 수행법을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국유사에도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뭐 길흉을 살피고 또 특히 중요한 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에 방편으로 이게 널리 쓰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지점은 그 기원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문화 속에 아주 깊이 뿌리내렸다는 사실이죠. 점찰 선악업보경, 이 제목 자체가 선악의 업보를 점쳐서 살핀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게 단순히 뭐 미래를 맞추는 그런 점술과는 다른 건가 보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경전 스스로가 밝히는 목적은 그냥 길흉화복을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넘어서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을 맑히기 위한 아주 지혜롭고 효과적인 수단,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에 걸쳐서 내가 지어온 업의 결과 보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어떤 진정한 뉘우침, 즉 참회를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분별이나 대립이 사라진 진리의 세계, 경전에선 이걸 일실경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깨닫는 경지로 나가도록 돕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거죠. 명나라 말기의 고승인 지육스님은 이걸 심지어 혼란한 시대, 말세에 중생을 구제하는 아주 뛰어나고 특별한 방편이다,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점찰이라는 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뭐랄까 일종의 거울이나 청진기 같은 도구인 셈이고 진짜 중요한 수행, 그러니까 참회하고 마음을 닦는 공부는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핵심 가르침은 결국 참회와 정화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는 데 있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수행자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마음의 장애물 같은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과거 자기 자신의 생각, 말, 행동, 즉 업에서 비롯됐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또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굳건한 믿음, 신심을 다져서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게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하려는 현대 심리 상담의 목표와도 좀 맞다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자료들을 보면 목륜상 또는 뭐 점찰간자라고 불리는 작은 나무 조각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던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목륜상이 이 경전 수행법의 핵심 도구거든요.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크게 3단계의 점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 초륜상법이라고 하는데요. 10개의 목륜, 그러니까 나무 조각을 사용합니다. 이 목륜은 양면이 있는데 한 면에는 살생하지 않음,
같은 10가지 선한 행위, 10선 중 하나가 새겨져 있고 다른 면에는 그 반대되는 살생 같은 10가지 악한 행위, 10악이 새겨져 있어요. 이걸 던져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자신이 과거생, 그러니까 전생들에서 주로 어떤 선업과 악업을 쥐어왔는지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 전생의 업의 경향성이요? 네. 그리고 다음은 2단계 제2륜법인데요. 여기서는 몸, 말, 뜻으로 짓는 3가지 업, 3업을 3개의 목륜을 씁니다. 이 목륜들은 내면이 있는데 강면에는 그 업의 강하고 약함, 크고 작음, 또 시간적으로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이런 걸 나타내는 표시들이 새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굵고 긴 선, 뭐 가늘고 짧은 선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래서 1단계에서 드러난 어떤 특정 악업이 구체적으로 몸으로 지은 건지 말로 지은 건지 뜻으로 지은 건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걸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악업에 대해서 참회를 한 뒤에 정말로 마음이 정화되었는지 깨끗해졌는지 점검하는데도 이 2단계 목륜을 사용합니다. 아, 참회 후에 점검까지 하는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보통 7일 정도 참회하고 나서 다시 던져보는 식으로 점검했다고 하네요. 와, 체계적이네요. 마지막으로 3단계 제3륜법입니다. 여기서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새겨진 6개의 목륜을 써요. 이걸 총 3번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들의 합계, 그러니까 각 던짐마다 최소 1, 최대 6이니까 3번 던지면 최소 3, 최대 18이 나오잖아요. 이 숫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총 18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 합계 숫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체적인 과보, 즉 결과를 알려주는 189가지 결과 중 하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와, 189가지나요? 정말 상세한데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자료에 나온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현재의 과보, 그러니까 1번부터 160번까지 중에는 더 높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는다거나 지금 질문하는 그 사람은 좋은 친구이다. 세속적인 명상을 닦아 성취한다. 뭐 이런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요. 물론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과부, 이게 161번부터 170번까지인데 여기에는 지옥 세계에서 벗어나왔다. 또는 아귀, 그러니까 굶주린 귀신 세계에서 벗어나왔다. 과거 생에 부처님을 직접 만나 공양한 적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과거생에 대한 정보까지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과보, 171번부터 189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죽은 뒤에 천상의 왕이 된다. 죽은 뒤에 깊고 심오한 불법, 법문을 듣게 된다. 같은 그런 결과들이 제시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 3단계가 과거 업의 경향성을 먼저 진단하고 1단계, 그리고 현재 마음 상태와 특정 업을 아주 세밀하게 살핀 다음에 2단계,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의 과보까지 예측해보는 3단계, 정말 체계적인 자기점검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이 목륜상, 이걸 직접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한 자료에서는 현대 한국의 어떤 사찰, 뭐 A 사찰 또는 영선사라고 언급되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 목륜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히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를 쓸 것인가, 뭐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단단한 쌀이나무를 쓴 예시가 나오고요. 크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전에 작은 손가락만 하되 길이는 1촌보다 짧게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걸 두고 작은 손가락 기중이냐, 1촌 기중이냐, 뭐 이런 해석상의 논의랑 또 성물로서의 위험을 고려해서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 같은 게 아주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네. 모양은 가운데 내면을 평평하게 하고 양쪽 끝은 비스듬히 닦아서 던졌을 때 잘 구르도록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바퀴륜자를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 전해지는 목륜상의 형태 차이. 예를 들어 한국 A 사찰의 것은 좀 가늘고 긴 편인데 중국 것은 짧고 굵은 주사위 형태다. 뭐 이런 비교도 나옵니다. 형태도 다르군요.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수백 년 전의 수행 도구가 경전 기록에 근거해서 현대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재현되고 있고 그 의미가 계속해서 탐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아주 구체적인 수행법 너머에 있는 이 경전이 정말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불교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불교를 탐구하는 분들에게 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 점찰 수행법은 불교의 여러 근본적인 가르침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들을 좀 짚어보면요. 첫째는 역시 업보와 참회입니다. 이건 이 경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나의 삶이 과거 내 생각과 말, 행동의 결과다. 이 인광보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진정한 뉘우침, 즉 참회를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겁니다. 업보와 참회, 가장 핵심이군요. 네, 둘째는 방편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점찰이라는 방법, 이게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궁극적인 진리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아주 지혜로운 수단, 즉 방편이라는 점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자바암경에 나오는 비유를 들더라고요. 지혜로운 목동이 솥대의 상태나 강의 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강 건너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이끄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아,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수단이군요. 그렇죠. 셋째는 알아차림, 즉 자기인식을 깊게 하는 겁니다. 목류를 던져서 자기 업의 경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깊은 자기 성찰을 유도하거든요. 자신의 마음 상태나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 패턴, 즉 업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돕는 거죠. 불교적인 원리에 기반했지만 이게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현대 심리 상담의 목표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네, 자기인식 중요하죠. 업에 대한 통찰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끄는 틀을 제공하는데요. 사정근이라는 건 이미 지은 악업은 끊어 없애려고 노력하고, 단억, 아직 짓지 않은 악업은 미리 막고, 류의, 아직 행하지 않은 선은 행하고, 수선, 이미 행한 선은 더욱 키워나가는 증장, 이 네 가지 꾸준한 노력을 말합니다. 네 가지 노력이요? 네. 점찰 결과에 따라서 이 사정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방향을 잡도록 돕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대승 신심과 지장보살 신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전 전체에 걸쳐서 지장보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의지, 즉 신심을 굉장히 강조해요. 특히 마음을 정화하고 현실의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또 궁극적인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연불수행을 계속해서 권장하죠. 한 자료는 이 경전이 전통적인 연불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와 실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회를 통해 청정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장보살 명호 영송을 제시하는 식으로요. 아, 지장보살 신앙과 연불수행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러고 보니 한 자료에서는 이 점찰 결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언급하던데요. 고대의 그 나무 조각에서 현대의 디지털 시스템이라니 정말 시대적인 도약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는 특히 1단계, 그러니까 과거 업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과 2단계, 특정 업을 상세 분석하고 참여를 점검하는 그 점찰 결과에 주목합니다. 이 결과들은 한 개인의 장기적인 업의 패턴이나 참회를 통한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수행에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해요. 그렇죠. 기록이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걸 손으로 일일이 다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컴퓨터나 온라인 시스템 같은 도구가 필수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과거 역사 속에서 이 1, 2단계 점찰 수행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유도 이런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기술이 과연 고대의 영적 수행법을 온전히 실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경전이 제시하는 수행법의 완전한 잠재력은 어쩌면 현대 기술의 도움으로 비로소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운명론에 빠지거나 수행의 본질을 흐릴 위험은 없을까요? 경전에서는 그런 점을 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제목에 점자,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심지어 관찰경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도 자료에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점이라는 글자가 주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경전을 단순히 운세를 보는 행위로 오해하고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목적인 자기 관찰과 참회라는 핵심 가르침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경전 본문 안에서도 점찰 행위를 설명할 때 본다, 살핀다는 의미의 관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요. 오히려 세속적인 전복에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아, 경전 자체에서 경계하는군요. 네, 즉 점보다는 관이 이 경전의 본래 의도, 그러니까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관찰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된 그 관찰경이라는 이름 변경은 이러한 경전의 핵심 메시지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점찰경의 그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목륜상이라는 구체적인 도구를 활용한 상세한 수행법,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업과 참회, 또 방편으로서의 의미, 자기 알아차림, 지장보살 신앙과 같은 핵심 가르침까지 정말 많은 것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이면서도 또 여러 논의 지점을 안고 있는 참 이례적인 안내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전은 자신의 업의 상태를 아는 것, 즉 이해하는 것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즉 수행 사이의 그 간극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아주 돋보입니다. 비록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 지심과 꾸준한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의지해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이 경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장 인상 깊게 느끼셨을 부분은 아마도 때로는 위경 논란 등으로 좀 조심스럽게 다뤄지기도 하는 이 고대의 문헌이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이토록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 기술로만 가능해 보이는 어떤 체계적인 기록 관리의 필요성까지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전은 점찰이라는 행위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수동적으로 미리 알아와치는 그런 점술로 제시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뿌리가 과거 나의 행위, 즉 업에 있음을 이해하며 참회와 수행이라는 능동적인 실천을 통해 의식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진단 도구로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업보라는 개념을 막연히 믿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이 경전이 제안하는 것처럼 자신의 업의 패턴과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일상과 영적인 성장 여정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